자, 오늘은 중세 붕괴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중세 사회가 어떻게 해서 이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가 또 변화하게 되는지 그 과정에서 중세가 이제 근대적인 모습으로 변화하게 되는데 14세기, 15세기경에 있었던 중세의 붕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세 말기에 특징 중에 하나가 인구가 감소하는 겁니다. 인구가 왜 감소하느냐 했을 때 이 기근과 질병과 전쟁, 멜더스가 얘기했던 인구 감소의 세 가지 원인이 가장 큰 것이었는데 그 내용들을 살펴보고 이 인구 감소의 결과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그게 근대 사회의 도래와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세 사회가 말기에 들어가면서 14세기, 15세기를 중세의 가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호이징가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지난번에 호이징가는 그 인간의 특징을, 인간됨을 호모 루덴스라는 단어로 놀이하는 인간이라고 얘기했다는 얘기를 했었죠. 이 호모 루덴스가 14세기, 15세기를 중세의 가을이다 이렇게 명명을 했습니다. 또 마이클 포스탄 같은 사람은 이 시기를 역사의 전환기다. 이제 중세는 가고 근대 사회가 오게 된 역사의 전환기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때 인구가 어느 정도 줄어들었는지에 대한 몇몇 연구들을 보면 베네트라는 학자가 서유럽의 인구를 추계했는데 한 1300년, 14세기 초에 인구가 7,300만 정도 됐다 그래요. 중세 인구가. 그런데 그 이후에 아까 얘기했던 중세 말기에 여러 가지 원인들에 의해서 인구가 줄기 시작해서 다시 회복된 거는 약 200년 후에 가서 1550년대에 가서야, 즉 16세기 중반 가서야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이 중세 말기의 특징은 인구가 줄어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유럽 전체를 봤을 때 그렇고 이 영국에 대한 또 인구 추계에 대한 연구가 러셀이 한 것이 있는데 이거는 영국은 이제 유럽 전체 대륙에 비해서는 조금 늦긴 하지만 한 14세기 말경에 인구가 많이 줄어듭니다. 1350년에 영국의 인구가 312만 정도로 피크였고 그 다음에 14세기 그 말기에 인구가 갑자기 이제 줄어들었다가 결국 17세기가 되어서야 이게 이제 회복을 합니다. 그래서 영국의 인구 통계학적으로 봐도 비슷한 패턴이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이 다시 쓰는 근대 세계사의 이야기라는 책을 보면 이 장기의 인구 변화가 나오는데 지난번에 얘기했던 그 900년부터 1000년 그 유럽 그 중세 안정기에 들어가면서 인구가 서서히 회복됐다 그랬었잖아요. 그때 이렇게 인구가 회복됐다가 14세기에 이제 흑사병 때문에 흑사병 시기, 그렇게 대기근과 흑사병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감소되는 이건 첫 번째 이제 인구 변화고 두 번째는 17세기 아까 얘기했다시피 1600년대 이때 다시 이제 인구가 증가한다 그랬죠. 그렇다 세 번째는 이제 17세기의 인구가 증가해서 오늘날까지 계속되고 있는 현상. 이렇게 장기적으로 보면 인구가 한 세 차례에 걸쳐서 인구가 증가한 시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멜더스는 인구론이라는 책을 통해서 이 장기 변화의 가장 핵심은 이제 인구에서 꼽았죠. 그래서 원래 이분은 이제 성공회 목사예요. 성공회라 그러면 이제 영국 국교를 성공회라 그러죠. 그래서 이 영국 국교는 이 캐서릭하고 달리 개신교로 구별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성공회라 그러고 이 옷도 신부 같은 옷을 입어서 꼭 로만 캐톨릭하고 비슷해 보이지만 개신교인데 개신교 목사였습니다. 그래서 왜 그 전근대 사회는 이 변화가 없었느냐라고 했을 때, 이 세 가지 기아와 전쟁과 질병 이것 때문에 인구가 다시 줄어들어서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 멜더스의 덫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왜 인구가 줄어드냐 했을 때
기근이 와요. 그 기근은 오늘날에는 뭐 흑점의 변화라든지 빙하기가 도래했다든지 이런 거를 설명을 하지만 그때는 하여간 이유는 모르는데 장기적인 기근이 와요. 이 기근이 오면 사람들이 먹지를 못하니까 저항력이 떨어져요. 저항력이 떨어지니까 질병에 노출되고 병이 만연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먹고 살기가 어려우면 전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멜더스가 인구가 늘었다가 다시 감소하게 되는 원인이다. 그래서 이걸 멜더스의 덫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실질적으로 중세에 보면 1315년부터 1322년까지 7년의 대기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348년에서 51년까지 흑사병이 있었고,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잦은 전쟁들, 이 세 가지가 인구 감소의 가장 큰 원인인데, 이 장기 인구 추계에서 우리가 봤듯이 거의 근대 사회가 도래하기 전에는 인구 변화가 없어요. 인간이 좀 늘만 하면 아까 같은 그런 멜더스가 얘기한 세 가지 덫에 걸려버려서 다시 인구가 줄어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근대에 와서 이 세 가지 멜더스한 첵스, 멜더스가 얘기한 덫, 이것을 극복하게 된 기술 혁신이 있기 전까지는 인구라는 것이 장기적으로 보면 큰 변화가 없었다는 거예요. 단기적으로 이렇게 늘었다가 줄었다, 늘었다가 줄었다 하면서 큰 변화가 없었다. 그래서 이 인구 변화가 우리 장기적인 경제적 성과를 결정하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거 말더스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막스의 이론은 주로 이 제도를 중요시한다든지 역사를 중요시하는 것은 장점이 있는데, 막스 이론의 제일 큰 단점이 인구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반면에 더글러스 노스는 이 막스의 이론을 빌려서 이 제도를 중시 여기면서도 이 인구 변화로 인한 상대 가격의 변화, 이 상대 가격의 변화라는 것은 인간의 노동에 대한 반응이 임금이죠. 그 다음에 토지의 가격, 이 토지의 가격과 임금의 상대 가격,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생산 요소를 우리가 근대적으로 얘기할 때 토지 노동 자본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시대는 아직 자본이 이렇게 축적된 게 없었기 때문에 주요 생산 요소가 노동과 토지예요. 그러면 토지를 갖고 있는 것은 귀족이나 이런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노동을 가지고 있는 건 일반 농노나 뭐 농민들이죠. 그래서 인구가 토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아질 때와 적어질 때 협상력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제도들이 변화된다. 이렇게 이제 롤스는 얘기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중세를 변화시킨 인구 감소의 세 가지 원인, 여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1315년부터 1322년까지 7년간의 대기근이 옵니다. 그 원인이 뭘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연구들이 있는데 가장 큰 원인으로 제시되는 것이 이 온도예요, 온도. 이 그림에서 가운데 있는 그 수평선, 이 수평선은 뭐냐면 오늘날 20세기의 평균의 온도입니다. 평균 온도. 이걸 섭씨로 봤을 때 9.2도, 9.25도, 9.3도 조금 많네. 9.2도 정도 되죠. 그런데 우리가 봤던 중세가 안정기에 대한 시기가 상당히 온난한 시기예요. 그래서 한 10도 가까이 올라가요. 우리가 볼 때 뭐 1도도 차이 안 나는데 이렇게 생각되지만 이 1도라는 것이 평균적으로 말해서 1도고 그 간빙기로 서면서 굉장히 그 겨울이 길어지고 추위가 많아지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한반도에 봄, 가을이 없어지는 것 같아. 계속 춥다가 갑자기 또 더워지고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다음에 아열대 기후로 가는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무튼 이런 그 중세 말기에 굉장히 그 추워졌다는 거예요. 요새 그 미국 드라마 중에서 그 왕좌의 게임이라고, 그게 요새 아주 미국 정가에서도 이제 난리가 나고, 이거 시리즈 8이 이제 이번에 시작됐어요. 그래서 그게 뉴스거리던데, 거기 보면 Winter is come, 겨울이 오고 있다.
그래서 이제 그 물론 미국 드라마에서는 뭐 다른 의미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하여간 추워지니까 사람들이 이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게르만 민족의 이동도 결국 추워지면서 사람들이 농작물에 영향을 주고 먹거리가 부족해지고 그러니까 좀 더 살 수 있는 곳을 따라서 남쪽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그 왕좌의 게임도 그런 그 중세 스토리를 이제 드라마하고 연결을 시킨 거죠. 물론 거긴 좀비도 나오고 뭐 말도 안 되는 용도 나오고 이런 판타지적 요소가 있긴 있는데 거기 나오는 정치 지도자들의 모습이 오늘날의 정치 지도자들의 모습과 굉장히 비슷해요. 그래가지고 미국에서는 아이가 그거 모르면 대화가 안 될 정도로 지금 히트를 치고 있는 드라마인데 내가 드라마 선전하는 게 아니라 아무튼 그래서 이 기후의 영향이 가장 컸을 거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사실 7년 대기근 얘기는 이미 구약 시대에도 나와요. 그 성경에 요셉이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가는데 지난번에 내가 얘기를 했지만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아브라함이잖아요. 그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이고 이삭의 또 아들이 야곱과 에서가 있었는데 그 쌍둥이 형제인데 그 동생인 야곱의 그 12자녀들이 바로 오늘날 이스라엘 12지파를 말하고 그 12자녀 중에서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들이 요셉인데 아버지가 너무 요셉만 편애하니까 그 형들이 사실 형들이 전부 배다른 형들이에요. 부인이 4명이었으니까. 그래서 질투를 해가지고 요셉을 이집트로 가는 대상한테 팔아버리죠. 죽이자고 하는 형들도 있었는데 죽이는 건 자기 동생 죽이는 게 좀 심하니까 그냥 팔아버리자. 그리고 아버지한테 가서는 사자한테 물려들어서 죽은 것 같다. 그리고 피 묻은 옷을 갖다가 아버지한테 갖다 주고 거짓말하죠. 그래서 요셉이 이제 이집트에 팔려가가지고 노예가 됐는데 그 노예 생활에서 너무 이게 잘 해가지고 보디발이라고 하는 이집트 최고의 2인자 장군의 집에 팔려갔었는데 거기서 집사가 돼가지고 총 재산 관리인이 되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계산도 잘하고 글도 잘 읽고 그래서 이집트어도 금방 배우고 같은 셈족 뭐 같은 그때 그 유목족이라서 그런지 언어가 비슷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2인자로 있다가 또 그 부인이 첩이지 첩. 부인의 유혹을 뿌리쳤다가 그 미움을 사가지고 그래서 감옥에 갇히죠. 아무튼 그랬다가 이제 이 꿈 해몽을 잘해가지고 졸지에 파라오의 총리 대신이 돼요. 근데 그 꿈 해몽이 뭐냐? 앞으로 7년 동안 흉년이 지속되는데 그 7년 풍년 다음에 7년 흉년이 온다. 그러니까 이 7년 풍년 때 식량을 걷어서 전국에 창고를 만들어서 보관을 해라. 그렇게 안 하면 7년 흉년을 견디지 못할 거다. 이렇게 꿈 해몽을 해요. 2번 파라오가 꿈을 꾸는데 그 꿈에 아무런 그 이집트의 꿈 해몽가들이 해몽을 못 해요. 그런데 이제 딱 요셉이 이렇게 해몽을 하니까 야, 네 해몽이 상당히 일리가 있다. 그래서 졸지에 너 총리 대신해. 그래서 노예였던 감옥에 갇혀있던 요셉이 총리 대신이 돼서 실질적으로 7년 동안 풍년 때 식량을 걷어들이기 시작합니다. 어차피 풍년이니까 남아 돌아가니까 그 식량을 이제 창고에 온 이집트의 창고를 만들어서 보관을 하는데 아니나 다를까 7년 풍년이 지나고 나서 7년 동안 흉년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그걸 준비를 못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서서히 이제 그 주변에 부족들이 와서 이집트에 식량이 있다는 소리를 듣고 와서 비싼 가격에 사갑니다. 어느 정도 비싼 가격인지 가격은 안 나오지만 이 일대의 모든 토지를 그 식량을 대가로 해서 사들이기 시작해요. 뭐 그런 얘기가 이제 성경에 나오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식량이 떨어지니까 식량 사러 그 형들이 오게 되죠, 이집트에. 그래서 거기서 다시 자기를 팔았던 형들을 만나게 되고, 그래가지고 앞으로 흉년이 계속 몇 년간 더 지속되니까 식량 이거 사가는 걸도 안 될 거니까 가족을 데리고 와라. 그래서 자기 아버지는 야곱은 아들이 가장 총애하던 사랑했던 아들이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서 총리 대신했다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래서 전 식솔 70명을 데리고 이집트로 이주를 해옵니다. 그래서 이집트의 변방에 있는 고센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목축업을 하면서 살게 되고, 이 70명이 나중에 오늘날 이스라엘 유태인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200만으로 증가돼가지고 이 200만이 나중에 그 팔레스타인 쪽으로 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출애굽, 엑소더스 한다. 이제 모세의 지도하에 이렇게 나가게 되는 거죠. 아무튼 그 모세보다 400년 전에 인물이 요셉인데, 이 요셉 때 이 7년 대환란, 7년 기근 얘기가 나와요, 구약에. 근데 그 시기를 보면 그때도 마찬가지로 기후의 변화 때문에 아마 그런 일이 있었을 거다. 그래서 이 장기적인 변화, 그리고 이거의 가장 큰 핵심은 이제 기후의 변화입니다. 지금은 그런 기후의 변화를 극복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는 그런 걸 못했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이제 보다 더 긴, 요게 AD 1세기고, 요게 이제 1500년경이에요. 그러니까 BC 1500년. 그래서 아마 이때가 7년 기근이 이때가 아닐까,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하는 거죠. 정확하게 알 도리는 없어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가운데 수평선이 화씨로 기록되어 있어요. 57.1도 화씨로 기록된 거고. 그래서 아무튼 아까 얘기했던 게 이거예요. 이게 겨울이 오고 있다. 그리고 다시 이제 회복이 되고. 그래서 이 장기적인 거 보면 기온이 결국 그 기근의 가장 큰 원인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기후의 문화사라는 책을 보니까 로마 제국의 흥망성쇠나 마야 문명의 붕괴, 프랑스 대혁명, 유대인의 박해, 유럽에 있었던 마녀 사냥, 이런 대부분의 그 말도 안 되는 사건들은 대부분 이 기후 변화가 큰 원인이었다. 사실 뭐 사회 변화에 기후만 영향을 주는 건 아니겠죠. 그런데 이 기후의 문화사는 기후가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후 외에도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생각을 하는데, 인구 증가라든지 전쟁이라든지 사람들의 그 보수성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를 하지만, 하여간 제일 큰 영향은 아마 이 기후 변화였을 거다. 그래서 춥고 습한 시기가 닥쳐오고, 그 겨울이 기니까 식물의 생장 기간이 단축되고, 그리고 이런 추위 때 계속 비가 오고, 이래가지고 작물 수확에 타격을 주고, 근데 인구는 그 전기에 늘어났고, 그러니까 이것이 아마 제일 큰 원인이었을 거다. 그래서 이 대기근이, 기후로 인한 대기근이 모든 경제사에서, 그 과거 전 근대사회에서 나타나는 이 위기에 어머니적 역할을 했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다른 책에서 내가 본 건데, 심지어는 인유까지 먹었다, 뭐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그 흑사병은 이제 조금 이따 얘기할 건데, 이 흑사병의 원인도 아마 이 대기근 때문일 것이다, 이런 추정을 해요. 사실 흑사병이 대유행한 거하고 대기근하고 한 50년의 시차가 있어요. 그래서 50년의 시차가 있는데 과연 직접적인 영향이 있을까? 그래서 이건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일부 학자들은 그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흑사병은 이제 유럽은 1348년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 흑사병은 이제 아시아에서 온 건데, 특히 중국에서 온 겁니다. 이렇게 추정을 해요. 그런데 이 흑사병도 중국서부터 왔지만, 중국에서도 역시 많은 사람들이 기근에 노출돼서 저항력이 떨어지고, 그래서 더 확산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죠. 확실하게 흑사병의 원인이 대기근 때문인지 잘 몰라요. 그러나 이런 주장도 있다, 이런 얘기죠. 뭐 흑사병이 뭔지는 여러분 대충 아시죠? 쥐가 많이 옮기는데 시체가 시커멓게 썩어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블랙데스, 흑사병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혈소가 침전이 돼서 피부가 검게 변하는데,
이게 이제 원나라 시기였던 중국에서 1334년에 허베이, 그러니까 우리 이제 한자로 화북 지방이죠, 화북. 허베이에서 시작돼서 이 중국 몽골 지역에서 약 2,500만 명 이상 죽었을 거다.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지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중국에서 시작돼서 이게 몽골을 거쳐가지고 흑해 지역을 거쳐서 지중해를 통해 가지고 유럽 전역으로 서서히 확장돼 가는 거죠.